아들, 거기 긁으면 안 돼. 우리 아이를 위협하는 극심한 가려움, 아토피. 현재 소아 5명 중 1명이 이 아토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단순한 태열로 시작해 극심한 가려움까지. 매일 밤 아토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아이와 부모.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지가 안 돼요. 가려서 안 돼. 건조해서 그래. 지가 막 그러고요. 소화기 만성질환 1위. 이제는 너무 흔해진 질병 아토피. 하지만 방치하면 내 아이의 성장은 물론 천식, 알레르기 비염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아토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한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어렸을 때 버릇이 나이 들어서까지 간다라는 3살 버릇 80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새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3살 건강이 80까지 간다. 곽동원 선생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어릴 때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눈이 그렇고요. 근시 말고 약시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약시 관리 잘 안 해주시면 시력은 계속 점점 더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도 전리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게 되면 그 영구치로 평생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관리 또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했었잖아요. 키도 어릴 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딱 잡아주지 못하면 저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어때서요? 어쨌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아이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저희 TV닥터에서는 신학기를 맞아서 3월 한 달 동안 소화기 질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 황사나 꽃가루로 인해 봄이 달갑지만은 않은 아이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동의의료원 한방소아과 이승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봄이 되면서 아이 아토피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는 비도 오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부산은 또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지만 미세먼지 있죠, 네. 황사 있죠, 꽃가루 난리죠. 바야흐로 알레르기 질환 시즌이 시작되었다라고 예. 할 수 있죠. 그리고 예. 아토피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거든요. 최근에 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초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 5명 중 1명꼴로 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곽동 선생님, 네네. 근데 예전에는 아토피 예.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건가요? 우리가 네. 몰랐던 건가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요즘 엄마들 이렇게 몇 명이 모이면 보통 한두 집 정도는 아토피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유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는 한 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2010년에는 13%로 늘어납니다. 그 15년 사이에 무려 3.2배가 늘어난 거고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명에 1명 꼴로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려움은 어른도 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게다가 말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 가려움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토피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아토피 피부염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가려움증이거든요. 그렇죠. 가려워서 긁다가 보니까 상처가 더 커지고 네. 창구가 진물나고 그리고 창구가 열려 있다가 보니까 네. 2차적으로 감염이 돼서 오. 보름도 설고 네네. 하게 돼서 그러면 또 다시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고 예.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려움증이 심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보통은 2돌 전이에요. 앞서 그림 자료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네. 긁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기들이 긁으면 안 돼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네. 아이 손에 장갑을 끼워 놓는다든지 못 긁게 하기 위해서 포대기 같은 걸 꽁꽁 싸 놓는다든지 네. 그러면 아이는 더 괴롭잖아요. 울고 불고 네. 옆에서 엄마도 같이 울고 불고 그거 보는 아빠도 같이 울고 불고 네. 온 집안이 정말 전쟁터가 예. 되는 거죠. 제 동료 의사들 중에도 네. 그 이제 아토피 아이가 있는 집이 있는데 아침마다 눈이 퀭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제 술 먹었지? 야, 내가 술 먹었으면 원인은 없겠다. 아이가 긁으니까 본인도 못 자고 다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다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 시골로 이사 갔거든요. 네. 선생님, 시골로 이사 가면 아토피 좋아지나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근데요.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제 환자 중에 큰애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여러저러 이유로 하셔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기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꽃가루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거잖아요. 뭐 도시보다는 시골에 나무, 꽃 이런 게 더 아이고, 많잖아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큰애는 좋아졌는데 네. 작은 애가 생기기 시작한 이런, 거예요. 이런. 엄마가 막 우시면서 네. 우리 이상가족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막 하셨던 게 있거든요. 예. 무조건 시골로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하하.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할 만큼 또 그리고 그 바꾼 터전이 능사가 아닌 만큼 이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자를 저희가 화면으로 모셔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을 간 넘긴 승우. 거기 긁으면 안 돼. 귀하게 키운다고 먹였던 모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승우는 분유만 먹을 수 있다. 단순한 태열로만 여겼던 엄마는 말 못할 아이의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기만 한데 어젯밤 극심한 가려움으로 입원한 은주. 잠에서 깬 은주는 일어나자마자 팔부터 긁는다. 엄마가 달래보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에 짜증이 난 은주는 대신 긁어주려는 엄마의 손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친다. 많이 말아줄까? 이런 은주의 병명은 아토피성 피부염. 극심한 가려움에 입원까지 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아이는 울고 엄마는 달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소아 아토피의 늪. 어떻게 해야 아이의 가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밖에서 막 놀다 들어온 민준이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하다. 심한 질물과 딱지로 상처투성이인 민준이의 발. 오랫동안 아토피를 앓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면은 아무래도 더 간지러운가 봐요. 자기가 지금 있는 데가 자극이 돼서 그런지. 목욕을 하는 내내 보채는 지호는 가려움을 참지 못한다. 아토피 아이에게 수분 관리는 무척 중요하기에 목욕을 거를 수도 없는 상황. 아토피 아이를 둔 부모는 사실 밤이 찾아오는 것이 더욱 두렵다. 밤이 되면 시작되는 아토피의 공포. 엄마의 단잠을 깨우는 것은 물론 극심한 가려움으로 아이가 쉽사리 잠들지 못하기 때문인데 잠 한 번 제대로 자보는 게 소원이라는 지은 씨. 잠에서 깬 아이와 지은 씨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한방소아과. 4명의 아이를 둔 박은영 씨는 큰아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멀고 먼 길을 나서 병원을 찾는다. 부분들에 오늘은 아토피 증상이 나아졌는지 확인을 하는 날. 여기도 있고 지금 그래서 박박 긁어놨지. 박박 긁어놨. 잠깐만. 검사받는 중에도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긁는 도훈이. 한때는 얼굴에 발진이 일어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토피가 심각했던 도훈이는 아토피로 인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따가워요. 이거를 바지가 이래가 잠깐만. 한 거예요? 형아, 쌤 밑에서부터 올릴게. 최근에는 동생에게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고름스라가 진물 나와가지고 이게 딱지예요, 저게. 과연 동생의 상태는 어떨까? 박박 긁어. 지금 바람 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올라 가려워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심하게 막 가려웠고. 그 아토피가 어느 정도 심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각질은 기본 있고요. 심한 부분에 발진도 있고요. 발적도 있고요. 2차 감염만 없을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발적이 조금 심하고 그다음 소위 가려움증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에서 중상 정도. 그리고 나타나는 부위가 일단 전신에 다 있기 때문에 중에서 중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형제가 모두 아토피 증세가 조금씩 있는 건가요? 아, 예. 첫째하고 이렇게 네. 두개들은 좀 심한 편이고, 네. 둘째는 비염 증상이 조금 심하고. 네. 그러면 가족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 심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건성 피부가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그리고 신랑이 비염이 있고. 애들 심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런지. 아, 딱지예요, 저게요? 네. 서모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였거든요. 예, 2번이나 입원할 정도로 전신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그래도 먹고 있다. 5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소아 아토피. 아토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 그냥 잠깐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이 아토피의 양상이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심한 경우여서인지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던데 보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아토피에 있어서 피부 증상은 나이대하고 따라서 이제 형태라든가 부위가 조금씩 틀린데요. 제가 네. 그림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00일경 무렵 된 아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신생아의 경우이군요. 네, 조금 어린 연령이 시작했는데 짓무르고 그리고 이제 각질도 좀 생겨 있고 2차적으로 농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짓물이 많아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조금 이제 돌 지난 무렵이거든요. 네. 짓물은 좀 가라앉고 일정 정도는 정상적인 피부도 보이고 대신에 각질이 많고요. 접치는 부분 여기 좀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이제 돌이 지나고 나면 사실 얼굴 머리 부분들은 좀 좋아져요. 대신에 이제 팔목 안쪽이라든가 무릎 뒤쪽이라든가 귀 뒤에 접치는 부분들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역시 발적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는 발각 붓고 짓물라고 하는 형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도 아니고 뭐 난 것처럼 뻘긋뻘긋하게 보이고 노란 물이 차 있는 게 네네. 보임. 사실 이런 경우가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고요. 네. 네. 다음에 보면은 여기 각질에서 아이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피부 같아 보이죠. 건조감이 네. 굉장히 심하고요. 네.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보면 태선화라고 얘기하는데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게 네. 되고 부분 긁어가지고 손톱 자국이 나 예, 있고 예. 이런 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참 안 됐지만 네.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더 짠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특히 더 가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밤에 가려운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밤 되면 따뜻하게 조금 더 난방을 올리니까 네. 더 건조해지고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낮에 뛰어놀 때는 노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가려운 걸 조금 덜 생각을 하는데 자려고 누우면 이제 가려운 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애들이.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밤에 가려워지는 거 이거 한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한방에서는요, 아토피 증상을 습열, 풍열, 태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진물이 나기 때문에 습열. 네. 그다음에 이게 가려움증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풍열. 태어나면서부터 있다고 해서 태열. 네. 어쨌든 전부 다 열증이에요. 예, 예. 그리고 아이 자체가 그 소양지체라고 해서 양기가 굉장히 강한 상태, 생리적인 네. 상태가 양기가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네. 나의 양기도 강하고 열증이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음의 기능이 작용해야 될 밤 되면 이기지를 못해서 증상이 더 극심해진다고 아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이의 성장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요? 아기가 잘 크려면 사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가려워서 못 네. 자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이도 고생이지만 이 부모님의 고생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좀 좋은 걸 잘 챙겨 먹이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그 음식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나요? 흔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우유, 계란, 우유? 콩 제품이거든요. 우유, 계란, 콩. 이게 네.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다수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이게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시작이 유소화잖아요. 우리가 네네.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예, 이게. 예. 그래서 네. 더 많이 이게 문제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거는 2돌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알러지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땅콩 같은 견과류라든가 생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조금 더 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한국 아이들한테서는 이제 육류 종류 중에서는 돼지고기, 생선 종류 중에서는 고등어, 그다음 과일에서는 복숭아, 토마토,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게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물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지금 아토피를 그러니까요.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네네. 소개를 네.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달걀, 우유, 뭐 콩 이런 건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부모님이 오히려 뭐 쫓아다니면서 더 먹이는 음식 중에 월목이죠, 이렇게 하나잖아요. 되면. 네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 접하는 음식들인 거고 네.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모든 아이들에게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 아니죠. 그런 거. 예, 그죠? 예, 예. 이유식을 조금 늦게 한다. 그다음에 소량씩 들어간다라고 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유도 알레르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모유를 먹을 수 없는 경우에 분유를 해야 되는데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콩 제품, 식물성 우유, 콩 제품을 가는데 두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또 있을 수, 콩도 주범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항알레르기 처리가 된 음식을 먹는 분유를 먹는다라 특수 조제 분유로 간다든가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 아이들은 먹여도 됩니다. 그래요. 이제 아토피가 나오면 그 아토피 있는 부모님들이 표정이 보통 다 이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눈이 매일매일이니까요. 빨개져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일단 너무 불쌍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아이 때문에 본인도 고생을 하고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옆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 마음의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 씨는 네. 아토피 없죠? 네, 예. 다행히 예. 옛날 사람이라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아토피는 피부가 약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강한 것보단 약하면 좀 잘 생기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약한 거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토피 발생 기전에 이제 면역 체계 이상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딱 방어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세균, 네. 나쁜 바이러스 들어오면 막 백혈구도 나오고 임파구도 나오고 이뮤노글로불린 나오고 그러죠. 열 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꽃가루 같은 거, 네. 우유 같은 거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역 반응이 막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인식을 잘못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아토피를 어떤 기전으로 설명을 하시나요? 네, 한의학에서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원인, 자극 물질적인 네. 접근이 있고요. 또 네. 한 가지는 내 몸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한의학에서 병인을 크게 분류를 할 때 외감이라고 해서 바깥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 내상이라고 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제 이게 있고요. 여기에서 악화시키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네. 칠정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요인, 이렇게 이것들이 원인이 되고, 똑같이 꽃가루에 날리지만 네. 누구는 생기지만 누구는 그렇죠, 안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생기고 네. 안 생기고, 네. 그러니까 결국 내 몸에 문제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 네. 몸에서 그런 관련되는 장기가 어디냐, 공기가 주로 들어가는 호흡기, 소화 기능, 이 기능이 아기들한테는 부실해서 네. 아직 덜 커서 네. 생기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랐는데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자라서 지속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아토피의 다른 이름이, 다른 명칭이 이제 태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선천적이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의사 선생님들이야 이렇게 보고서 구별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피부 질환들이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진단을 하실 때 특별한 방법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의사이기 때문에요. 네. 보고 알죠.
아, 그다음에 보시면. 예, 보고 알고 네네. 증상 보고 알고 그다음에 이제 문진을 하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심해지는지 이제 그런 타입들을 구분하고 알레르기라는 이제 확진이 생기면 이 아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피부 증상이 악화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찾는 검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피부 상태를 볼 수 있는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 유수분 측정 같은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인가 보네요. 네,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장면인데요. 네. 피를 네. 뽑아서 혈액 중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얼마나 많은가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러지가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확인되는 거를 피부나 등 쪽에 찔러가지고 반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유발 검사라고 해서 네. 의심되는 물질을 한 2주 정도 전혀 안 먹여요. 그 뒤에 갑자기 대량 먹이거나 노출을 시키는 네. 거죠. 네. 그런 반응이 격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임상에서는 그 검사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네. 일부러 아이한테 고통을 유발하는 그러니까요. 검사를 예, 예. 굳이 안 해도 치료는 되는데 네, 안 네. 하고요. 아마 아토피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피 뽑아서 하는 검사는 이제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찔러서 항원 확인하는 검사는 단자 검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낯선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수분 검사라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대고 하는 거. 예, 그건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피부 상태를 검사하는 부분들인데요. 도자를 대서 네. 피부 표면에 있는 유분량, 예. 수분량, 그리고 그 수분 증발량 네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이제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정상적인 피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여기에 피부 표면에 피지가 덮여져 있고 안에 네. 수분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네. 알레르기 반응이 오면 네. 이 피지가 양이 줄어들게 되고 예, 예. 중간에 깨진 구멍들이 생기고 아. 거기로 수분이 증가하게 되고 네. 그럼 피부는 건조하고 각질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게 되고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예. 아토피에서 그럼 그렇게 수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검사 결과 보통 이제 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지로 네. 아토피의 수분 손실도를 보는 네네. 부분들이거든요.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10 정도로 수분이 날아간다고 하면 보통 아토피 피부가 있는 부분에서는 네. 40에 가까운 네 4배 정도 배나. 날아가게 되는 예. 거고요. 아토피 환자의 아토피 부분이 아니고 아토피 환자에서 정상 피부라고 보이는 부분을 네. 검사해도 일반 피부보다는 수분 증발량, 소실도가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건조하게 됐고 유수분 부족하는 그런 피부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그럼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습이 정말로 중요하겠어요. 네. 그 높은 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더 적당하겠네요. 네, 아토피는 한방에서는 어쨌든 열증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약간 낮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습도는 조금 높이 건조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습도는 조금 높이 유지해 주시는 약간 게 춥고 좋습니다. 촉촉하게. 네. 추면 안 되고요. 추면 안 돼요? 감기 걸리죠. 네, 거기 예. 이제 보습까지 더 해주시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아토피가 어렸을 땐 있는데 나이 들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완치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완치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덜 발달하고 식이 항원만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 2돌 지나서 위장은 좋아지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는 줄어들고 그 경우는 좋아지지만 네. 알레르기에서는 그런 주요 물질 외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다른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성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항원이 있기 때문에 네. 꽃가루라든가 먼지라든가 뭐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 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나이 항상 든다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항상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요. 사실 계절성도 예측이 되죠. 봄 알레르기 시즌이니까 네. 내가 바깥 나들이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담은 마스크라도 좀 쓰겠다라든지 옷을 긴팔을 입겠다라든지.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우리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사소한 거 하나까지. 네. 제 환자 중에요. 요즘에는 엄마 아빠 맞벌이가 많다가 보니까 할머니 육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주중에는 할머니 댁에 가 있다가 예. 주말에는 자기 집에 오고 예. 네. 할머니 집은 주택이고요. 자기 집은 새로 지은 아파트거든요. 예, 예, 예. 엄마가
두 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집을 거의 잠궈 놓고 있을 거잖아요. 네. 주말에 돼야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아. 아기가 할머니 집에 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 집에만 가면 나는 다음날 거예요. 심해지는 거죠. 가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예. 야밤에 할머니 집에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새집 증후군이 문제가 됐을 수가 있겠군요. 네, 네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가 됐다고 예. 봅니다. 환기도 참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닫아 놓으면 네. 환기가 그나마 되면 오염 물질이 섞여서 희석이 되잖아요. 네. 딱 가둬 놓으면 네. 농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이거는 항원을 많이 대량 한꺼번에 접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아이는 그냥 할머니 주택에 계속 있고요. 주말 되면 부모님이랑 할머니만 바꾸는 거예요. 제가 기발하죠.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집을 바꿔야 될 정도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사실 아토피인데 아토피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토피가 아토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아토피는 아토피로 끝날 수 있는데 네. 이게 알레르기 소인을 가진 아이잖아요. 네.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겸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토피는 보통 100일, 2개월, 100일경 이 무렵부터 시작해서 돌에 극심해지고 2돌, 3돌 되면 좀 좋아지는 경향이 보여요. 네. 2돌 지나서 아토피는 좋아지는데 그때부터 기관지, 폐에 문제가 생겨서 천식이라든가 기관지염이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게 한 2~3돌까지 가요. 서너 돌 지나고 나면 천식이나 이런 발작은 좀 줄어드는데 네. 그때부터 비염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지나면 하나가 오고 또 네. 하나가 오고 마치 행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진에 단 참여하는 아이가 있고 네. 그 시기별로 그 연세 됐을 때 그것만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행진이 기분 좋게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상한 나쁜 행진인 거네요, 그죠? 우리 때는 어릴 때 보면 좀 더럽게 자랐어요, 솔직히. 강호동 씨 처음에 개그 시작할 때 막 이렇게 귀마개 하고 네. 볼 빨갛고 콧물 막 흘리면서 행님아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컸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더럽게 자라도 아토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깨끗하고 뽀얗고 이쁜데 아토피는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런가요? 예전보다는 네. 훨씬 더 잘 씻잖아요. 네. 잘 네. 먹기도 하고요. 네. 일단 사는데 숨 쉬고 살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숨 쉬는데 공기가 음.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집 안에 있으면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심해질 수 있고요. 바깥에 나가도요, 꽃가루 날리고 황사 날리고 미세먼지 날려요. 옛날에 대기질이 이렇게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나가 놀아도 놀 수가 없고요. 나가 놀아도 안 좋고 놀 데도 없고 기본적으로 집이든 학원이든 실내 공간에서 불쌍하다. 네. 네, 좀 많이 불쌍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제철 음식, 뭐 이렇고 네. 가공이라는 게 크게 크지가 않았었는데 그랬죠. 네. 요즘에는 심지어 반찬도 사서 먹고 일회용 네. 소포장, 네. 그러니까 가공된 부분, 제조 가공된 만들어진 음식들이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뭐 보존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토피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에선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하세요? 치료는 방법은 책이 한 권이고요. 네. 근데 크게 이제 나눠보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 자체의 염증, 가려움증 관리죠. 염증 생기고 가려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염증을 봐주는 그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음식을 먹거나 꽃가루 날리는데 가면 다시 심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증상이 심해지지 않으려면 결국 내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라고 결론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화 기능, 호흡기 기능을 도와주는 흔히 보약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사용하는 그런 치료제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이외에 전신의 기혈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침이라든가 네. 뜸이라든가 약물을 가지고 목욕이나 조격같이 네. 약물 목욕요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네. 어쨌든 피부에 지금 당장의 증상이 안 좋잖아요. 네. 국소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척제라든지 크림제 같은 외용약 이런 것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약제가 쫙 나왔어요. 네. 보통 어떤 약제인가요? 2가지죠.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 네. 가려움증을 억제해줄 수 있는 약, 그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흔히 여기에는 아토피지만 인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화기나 호흡기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 고제계통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면역력 증진이군요. 네, 그렇죠. 네. 내가 강해져. 한 환경이 방은- 통제가 안 되면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한방에서 참 다양한 약제들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쓰는 약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네. 이전에 그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는 바람에 어머님들 중에는 스테로이드가 마치 안 좋은 약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원칙에만 따라서 쓰시면 전혀 부작용 없이 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습관 때문에 이제 그 약 말고 다른 어떤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들 같은 거 찾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별게 다 나옵니다. 뭐 죽염을 물에다가 녹여서 그 물로 목욕을 시킨대요. 뭐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 크로렐라를 쓴다는 분도 있고, 네. 뭐 목초액을 쓴다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그 클레오파트라 왜 목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우유 섞은 네, 물에다가 네. 이렇게 목욕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아기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이렇듯이 그 국내 아토피 환자들 한 70% 정도가 민간요법을 써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민간요법 썼다가 부작용 일으키신 분 혹시 선생님한테도 오시죠? 많죠. 많죠? 예. 예. 이건 사실 이제 네. 곽 원장님이나 제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예, 예. 부분인데 아토피 피부염이 관리 질환이지 한 판에 어떻게 해서 개선을 시켜줄 수, 완치를 시켜줄 수 있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기간도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뭐 좀 장기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누가 좋다더라 이런 거 있으면 혹 하셔가지고 이것도 네.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여러 예. 가지를 하시죠. 그 중에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네. 부작용 중에 한 가지는 빙초산에다가 뭐 정로환을 설마. 녹인 네. 다음에 그 물로 상처를 닦아줬다. 아. 빙초산 이게 굉장히 강산이잖아요. 네. 네. 피부에 화상을 입어서 더 악화가 됐던 그냥 이런 음식에도 물에 타서 먹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 예, 그렇게 들어가도 사실 새콤하고 네. 속이 아릿한 게 네, 네, 느껴지는데 그걸 피부에 그렇게 직접 바르다가 보니까 피부에 오히려 화상 자국처럼 생긴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 5년쯤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딱지요법이라고. 네. 네. 흔히 이제 이전에 보면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물 넣으면 더 악화된다고 물 넣지 마라라는 그런 네, 네. 속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토피도 피부염이니까 네. 목욕을 시키지 마라. 네. 그러면 딱지가 까닥까닥하게 굳고 네. 떨어지고 새살이 차여 올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네. 낫는다. 그래서 목욕을 안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그래도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수건으로 잠깐 닦아주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더 심해져가지고 아. 밑으로 해서 혈액을 타고 염증이 생기고 2차 감염이 오고 큰일 났다. 폐혈증이 의심되는 네네. 예, 이런 장면 자칫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부작용도 굉장히 심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토피 치료는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아주 먼 길을 오래 천천히 가야 되는 길이라서 옆으로 세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법 오래오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토피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만들어줄 음식 걱정 일단 먼저 하시게 될 텐데 오늘 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토피에 좋은 음식 재료와 조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자라는 식물 땅속 사과로 불리는 약혼을 가지고 채소 스프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냄비에 해감한 바지락과 다시마, 물을 넣고 육수를 만들어 줍니다. 약혼은 껍질을 벗겨 준비해 두고 토마토는 살짝 데쳐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껍질 벗긴 약혼과 데친 토마토, 그리고 대파와 양파는 믹서에 함께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미리 만들어준 바지락 육수에 3시간 정도 불려둔 현미를 넣고 믹서로 간 재료는 냄비에 담아 약불에서 저어가며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그릇에 담아 김가루와 파슬리로 장식하면 약혼 스프 완성입니다. 선생님 오늘
아토피에 좋은 음식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애들이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예. 이제 약혼을 약혼. 네, 네, 네. 이게 시중에 많이 요즘 네. 나오더라고요. 예. 이 약혼이 음. 그냥 생으로 먹어도 네. 굉장히 맛있고 지금 이게 달콤하고. 약혼인 건 거죠? 네, 네, 고구마처럼 감자도 생겼-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네, 약혼. 네.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러네요. 예. 예, 요거를 이제 시중에 요즘에 예. 이제 건강 음식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이제 웰빙 마트에 음식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예. 예, 마트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네. 금액도 안 비싸요. 예, 예. 그래서 생으로도 먹어도 좋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아토피다 보니까 네, 예. 쉽게 이제 애들한테 먹을 수 있는 예. 습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약혼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스프다. 네, 네. 저는 전복죽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네, 제가 따끈따끈하니 네, 네. 예. 한번 전복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보다 더 좋은 겁니다. 전복죽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바삭바삭 굉장히 많이 씹힙니다. 네. 무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배를 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약혼인 건가요? 네, 약혼이고 또 현미를 좀 갈아서 넣어서 네. 예, 좀 포만감도 있고 예,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기본적으로 제가 성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뭐가 좋으냐면요. 약혼이 요 똑같이 생긴 고구마와 감자가 있다고 하면 이 두 아이들에 비해서 섬유질은 굉장히 많고 칼로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분들 귀가 번뜩하시죠?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으로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프를 만들어 주시고 본인들은 생으로 그냥 드시든지 아니면 샐러드를 만들어서 무쳐서 드시든지 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일단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아토피 진짜 평생 못 고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제 힘들죠.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제가 보호자 면담을 하면서 드리는 네. 말씀이 있어요. 아토피를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곧장 경찰서 가시라. 사기꾼이구나. 100% 사기꾼이다. 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시간도 길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고 힘들죠. 네. 그렇지만 유소화기를 넘기고 나면 어른한 형태로 넘어가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성인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때만큼 정상이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 예. 있어서 보기 싫고 좀 가렵긴 하지만 예, 예. 어쩌겠어요. 나란히 하고 네. 뭐 키 작은 거나 뚱뚱한 거나 쟤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나한테는 이게 있구나 생각하고 관리하시면 네.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네. 힘들더라도 꾸준히 잘 하셨으면 힘이 좀 좋겠어요. 나네요. 그래요. 그래도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워낙 이제 집에서 환경적인 문제, 음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소파는 치우라든지 이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세탁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바깥놀이 할 때는 마스크 같은 거 쓰자라든지 예.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꽃가루하고 화분하고 네. 애완동물이 문제가 애완동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에는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네, 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화분을 치우시는 게 당연히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은 네. 사실은 개도 가족이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그 반려동물 개도 가족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 집에 같이 살기는 조금 힘든 가족이거든요. 아토피 환자가 있다라고 이런. 하면 네. 그러면 또 다른 부모를 하나 구해주시는 게 어떨까? 좋은 부모 구해주시면 걔도 행복할 수 입양을 있잖아요. 시켜야 되는군요. 네, 예. 하시는 게 좋고
아빠들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기본이죠, 기본. 네. 그래요. 여러분, 아토피의 정확한 정의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발이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은 없지만 꾸준히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동의의료원 한방소아과 이승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부산의 한 실내 수영장. 뚱뚱한 아이들이 여럿 보인다. 어릴 때 찐살은 키로 간다는 옛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무섭게 늘고 있는 소화 비만. 기름진 음식, 빨리 먹는 식습관 등 부적절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 우리 아이를 소화 비만으로 만들고 있다. 네가 좋아하는 치킨 왔다. 몸도 마음도 한창 성장해 나갈 소화기에 무려 5명 중 1명이 소화 비만으로 인해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소화 비만을 방치하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80%나 되기 때문에 소화 비만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시기를 놓치면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화 비만의 굴레. 미래 시한폭탄 소화 비만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 지금부터 공개한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오기만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일단은 봄이 되면은 이제 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아이가 겨우내 비축해뒀던 영양이 성장 에너지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곽동원 선생님, 네. 모든 영양이 예. 키로 가는 건 아닌가 봐요. 모든 영양이 다 키로 가면 지금 제 키가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남는 영양은 다 살로 갑니다. 특히 또 지금 이렇게 그 봄이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시게 될 텐데 밖에 나가시면 지천에 깔린 게 꽃이랑 먹을거리입니다. 이때 아이들, 비만한 아이들 더 살찌지 않게 부모님들 많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의 소화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살찌는 건 우리가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TV닥터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신학기를 맞아서 소화기 질병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소화 비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통통하면 참 복스럽고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참 예쁘네, 복스럽네 이런 말씀 많이 예. 하시고 예. 또 어렸을 때 찐살은 다 키로 간다 해서 어르신들이 어느 걸 많이 권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나 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분유 광고의 그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네. 분유 캔에 이렇게 얼굴 사진이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할머님들은 지금도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많이 좋아하세요. 아유 우리 손주 장군감이다 그러고 그렇죠. 아이가 통통하지 않으면 막 며느리들 핀잔 주시잖아요.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애가 말랐고 사실 마른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할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실 건 거죠. 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애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잘 먹으면 복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렸을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 이런 속설 때문에 소화 비만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화 비만은 각종 성인병과 성저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소화 비만의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소화 비만은 영아기 또 4에서 6세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반수 이상이 6세 이상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4세에서 11세에 시작된 경우는 거의 성인 비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소화 비만이라는 말이 그리 와닿지는 않는 게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약간 통통한 아이들 네. 아니면 뭐 좀 뚱뚱하다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요즘 주변에 돌아보시면 진짜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도 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5명 중에 하나가 비만한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비율도요, 지금 네. 2010년도에는 14.6%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20.4%, 그러니까 불과 4년 만에 6%가 증가를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비만 아이들 치료하는 진료비도 많이 증가를 해서 83% 정도가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5명 중에 1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많죠. 혹시 네.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닌가요?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니 사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통통한지 아니면 뭐 뚱뚱한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또 젖살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보면 잘 몰라요. 젖살은 또 네. 다 빠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소아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비만의 그 기준은 네. 그 비만도라고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이제 수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인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체질량 지수가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키가 174cm인 성인 남성, 네. 그리고 체중이 80kg이라고 할 때 이 예. 시기에 대비를 하게 되면 수치가 네. 26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26은 25와 30 사이라서 이제 과체중이 과체중.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그림의 기준은 사실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입니다. 네. 30 이상이 비만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동양의 경우는 예. 25 이상을 예. 비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26이 나온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 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른들은 저렇게 하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하게 되나요? 아이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나이에 따라서 그 지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성 또 같은 나이에 따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수치가 95, 100분위 이상이면 비만이고 네. 85에서 95가 나오면 이제 과체중인데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아이들의 체중이 적게 나가는 순서대로 1명에서 100명까지 줄을 세웠다고 했을 네, 때 네. 95번째 이상은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제일 무거운 아이 5명.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해서 네. 다들 이 순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퍼센테이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95 이상인 아이들은 지금 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살은 흔히 생각하면 그냥 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4살부터 11살 때 비만이 되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 해답은 지방 세포에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방 세포는 우리 몸에 이제 지방 조직을 형성을 하고 우리 몸에서 지방이 남게 되면은 네.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네. 그때 지방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나 소아 같은 경우는 크기도 증가하고 지방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살을 빼더라도 사이즈만 줄지 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방심하게 되면 다시 그 부피가 금방. 커져서 성인 비만보다 관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세포가 커진다라는 건 풍선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풍선이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살이 자주 많이 찌게 되는 거고 살을 뺐다가도 금방 다시 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많이 늘어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은 이런데 그냥 성인들이 돼서 이제 그 성인 비만 치료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선생님, 나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계속 비만이 이어져 온 친구들인 거죠.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그 귀엽거나 통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냥 비만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알려진 성인병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그 당뇨병과 같은 이런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 78%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합병증들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서 소아 비만은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 비만이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건 5명 중에 지금 1명꼴로 소아 비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그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크푸드, 가공식품, 또 학교 마치고 길거리 음식, 그러니까요. 고칼로리 음식 많이 네네. 섭취하게 되고 네. 또 학원을 많이 가게 돼서 네. 자식 생활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줄고 또 학교에서 애들 공부시키다 보니까 그 체육 시간도 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실제 사례자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의 한 태권도장. 많은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가운데 유독 지쳐 보이는 통통한 체격의 아이들.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이제 한 5분 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힘들어. 숨 쉴 정도로 힘들어요. 숨 오실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막 도복을 입고 무도를 배우러 이렇게 그런 목적이 많은 어머니들이 보내셨는데 요즘에는 보시면 그 목적도 있으시지만 또 다이어트 조금 이제 비만 이걸 또 감량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도 많이 보내시곤 해요. 그러면 실제로 좀 약간 과체중인 애들도 많이 늘었나요? 옆에서 보면? 네, 제가 봤을 때 저 학년들도 정말 가체중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치원 때도 그런 애들이 많고요. 오징어랑 먹자. 튀김. 네, 오징어 튀김이 좀 맛있다. 떡볶이도 같이 찍어서 먹자. 그 떡볶이 국물도 계란도 먹고 맛있는.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 닭꼬지도 먹자. 닭꼬지. 운동을 마치고 출출해진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인근의 분식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으로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아이들. 음식을 제대로 씹고 넘기는 건지 먹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번 먹었다 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 그러면 또 먹네. 일요일 날은 돼지 불고기 먹었지. 돼지 불고기. 여기 있네. 좋겠다. 나도 치킨 먹고 싶다. 오징어. 튀김 주세요. 오징어 튀김 줘요. 이거는 야채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징어. 평소에도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아이들은 오늘 아주 날을 제대로 잡은 듯 튀김부터 순대, 떡볶이까지 마음껏 먹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토실토실 살이 쪘지만 오히려 키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던 주위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날 우리 아이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닌지 검사를 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부산 한 대학병원을 찾은 어머니들.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를 재며 아이들의 기초대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체성분 검사 결과에서도 체지방률이 상당히 높은 31.9%로 나왔고요. 치킨하고 삼겹살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주 먹어요? 일주일에 앞서는 일주일에 3마리요. 지금 허리둘레가 굉장히 굵어요. 다행히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근데 나이가 아마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충격을 먹었다 해야 되나? 놀라셨어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과체중인지는 모르셨어요? 네, 그 전까지는 좀 애가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동안에 살을 좀 빼야 된다 그러면 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혼육된 것 같습니다. 네, 늘 하시는 말씀.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많이 먹어야지 큰다. 이래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또 엄마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어때? 활동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거진 소파에 누워있고 집에서 그렇게 활동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집에서 그럼 주로 뭘 하나요? 집에서? 학원 갔다 오면 일단 늦은 시간이니까 네, 뭐 식사하고 좀 있으면 집에서 뭐 공부 좀 하다가 바로 자야 되니까 뭐 이렇게 활동은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세 아이 모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는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체열을 실시. 과연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는 초록불이 켜져 있을지 그 결과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아니 사실 저는 아이들 먹는 거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들 잘 네. 먹는 모습 보니까 참 네.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같은 마음으로 지켜봤을 때 부모님 많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네.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아이 모두 이제 체성분 분석 결과 나이가 좀 다 틀린데 예. 성별 연령별 95, 100분위수 이상의 체질량 지수를 보면 비만인데 네. 아이들 모두 거기에 합당한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네. 세 아이 중에는 지금 고혈압인 친구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경우에 고혈압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A군이 혈압이 139에 84로 고혈압이 나왔습니다. 네. 네, 과체중 비만인 경우에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 실제로 저는 고혈압 말고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성인들처럼? 네, 그럼요. 예. 그 제가 실제 보고 있는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14세 남자인데 인근 병원에서 예. 그 간 수치가 높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대학병원 가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왔는데 예. 이제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네. 고중성 지방 혈증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고혈압도 있고 예. 지방간도 있고 이형 당뇨도 있고 그래서 각종 성인병을 동반하고 있었고요. 세상에. 그래서 진단을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예.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체중 감량, 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네. 이제 이렇게 약간 통통한 아이가 둘이 앉아 있으면 저는 맞은편에 있는 엄마를 보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대충 알 것 같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직감이군요. 직감이죠. 네. 엄마도 좀 통통하신 경우가 많고 아빠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유전인성이 있나요? 양 부모가 다 비만일 경우 아이의 80%가 비만이 그렇죠. 되고 예. 엄마가 비만인 경우 아이의 60%가 비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비만인 경우 아이의 40%가 비만이 되죠. 근데 이 유전적 경향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네. 아이들이 그대로 닮는다는 것이. 가족이니까. 네, 가족이니까.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네. 아기를 잘 못 챙겨주니까 네. 미안하니까 음식을 많이 주죠. 예. 그래서 실제 아이한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는 예. 경향을 밤에 볼 치킨 수가- 사들고 들어오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 형태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만나보시죠. 과식의 비밀 그 첫 번째. 아이들은 음식을 배가 아닌 눈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여기 큰 접시와 작은 접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접시 대신 작은 접시를 나눠주고 궁중 떡볶이를 담아오겠습니다. 맛있게 간식 먹을 준비됐어요? 조금 서툴긴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먹을 양만큼 떡볶이를 담아왔는데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적은 양의 떡볶이를 담아왔습니다.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 큰 그릇에 다시 담아볼 거거든요. 큰 그릇에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겠니? 네! 이번에는 큰 그릇에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궁중 떡볶이를 담아보게 했는데요. 접시가 가득 차도록 훨씬 푸짐하게 떡볶이를 담아했습니다. 같은 아이가 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떡볶이의 양. 작은 접시와 큰 접시 중 어느 쪽에 있는 게 떡볶이가 더 많아요? 큰 접시! In an average, you'll put about 28% more on this larger plate because it just looks right. The problem is that what we found in our research, which is published in the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s that people end up eating about 92% of anything they serve themselves. 과식의 비밀 두 번째. 식사를 할 때 습관적으로 틀어놓는 텔레비전인데요. 아이들은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자신의 식사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TV 보면서 상대적으로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TV가 안 틀어놓고 혼자 같이 먹더라고 해도 안 틀어놓으면 그냥 지 혼자 빨리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먹으라는 의미에서도 TV 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We tell our
our patients in our intervention trials to watch no more than 2 hours of television a day. And we think that fewer than 2 hours of television watching is about right to offset weight gains in some of the populations in which we work. 평소 식사 속도가 빠른 아이도 과식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제대로 몇 번을 씹지도 않고 삼겹살을 먹는 이 아이. 한 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채 7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위장에서 뇌로 보내는 포만감의 신호는 대략 15분 정도. 하지만 너무 빨리 먹으면 신호가 가기 전 이미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돼 과식하기 쉽다는군요. 식사 후 게임 산매경에 빠진 이 아이. 게임을 하는 도중에도 입으로는 연거푸 과자를 먹고 또 음료수도 한껏 들이키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마시는 이 음료수엔 엄청난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설탕보다 당도가 높아 가공식품에 쓰이는 액상과당. 액상과당은 포도당과는 달리 뇌에 신호를 보내 배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식욕을 촉진시키는데요. 우리 아이 과식을 막고 소화 비만을 잡기 위해 직접 어머니들이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저렇듯이 그 모든 게 습관의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한 끼를 7분 안에 먹죠? 군대에서도 그거보단 천천히 먹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저도 10분 이상은 걸리는데 아이가 세상에 7분 만에 한 끼를 다 먹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빨리 먹는 편인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요. 습관이 워낙 네. 오래돼서 잘 안 고쳐지고 먹는 걸 이렇게 좀 천천히 하루 세 끼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숙제처럼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빨리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20분쯤 지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식사를 하면 일단 혈당이 올라가고 네. 그 신호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빨리 먹게 되면 네. 그러니까 급하게 먹게 되면 그런 포만감이 할 때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기도 전에 본인이 이제 포만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 아직 배고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속도도 문제지만 음식 종류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태권도 끝난 아이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먹는 게 전부 다 뭐 오징어 튀김, 네.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이잖아요. 맛있잖아요. 패스트푸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 1회 채소를 먹는 아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주 1회 이상 31.9%,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아이 조사를 해봤더니 62.9%. 두 배네요. 셋 중에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들의 식습관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습관을 자초한 게 아이들의 그 생활 패턴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아이들이 요새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죠.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바쁠 때 밥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식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순간이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는 생각에 그렇죠. 양을 엄청 늘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화 비만인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식탐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 봐요. 식탐을 일으키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그 두 가지 호르몬의 이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이것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요. 반면에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복감을 일으켜서 식욕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렙틴과 이 그렐린의 균형이 깨지면 식탐이 발동을 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만에서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면 렙틴이 정상 수치보다 증가하게 되고 네. 뇌에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도 그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먹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 호르몬 얘기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요. 렙틴 호르몬이 나오면 성 호르몬이 증가를 합니다.
성호르몬이 증가가 되면 사춘기가 빨라지게 되죠. 성조숙증이랑도 사춘기가 관련이 빨라지게 있겠네요?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춘기가 빨라지면 이제 2차 성장이 빨리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네. 그 또래보다 일찍 크고 성장판이 조기에 폐쇄되어서 결국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지게 됩니다. 네, 네. 이 비만한 아이들은 또 이 키가 크게 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분비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것이 네.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지금 성조숙증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앞서 그 사례자를 봤듯이 아이인데도 그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화면을 보시면 네. 그 소아 비만은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 지방간, 하하. 고지혈증, 당뇨병. 그 외에도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요. 네. 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뼈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남들하고 다른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소극적 성격이 되고 네. 심한 경우 우울증 네. 이런 정신과적 문제도 예, 예.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저런 부분들이거든요. 애들이 놀리고 따돌리고 그렇게 해서 네. 우울증 생기고 하는 거.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인데 4학년 때 제가 그 할머니가 저를 한 1년 정도 키우시면서 제가 몸무게가 많이 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렇게 는 줄.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절 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요? 예, 예.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서 제가 네. 4학년 3반 42번이었던 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트라우마가 강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 이거 나쁜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이들 커야 되잖아요. 크려면 또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교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비만에 대해서 들으셨고 그럼 우리 아이를 무조건 굶겨야 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너무 제한하게 되면은 또 키가 안 클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식이요법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물론 닥터의 밥상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식단을 우리가 만들 때 단순당, 지방, 염분과 같은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 미량원소 이런 것의 섭취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총 에너지의 20%는 단백질로 하고 25%는 지방으로 하고 55%는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하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아이만 하고 엄마는 안 해야 하면 절대 효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는 다이어트를 시켜놓고 엄마는 먹고 있으면 절대로 이건 성공을 못 하는 거고 이걸 왜 또 부모님이 같이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요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부모님들은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정도이실 가능성이 많은데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살이 계속 지금까지 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빠들은 결혼하고 나서 붙은 살이 뭐 스트레스 받고 회식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계속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도 이미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도 비만하신 상태로 중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실 때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소아 비만을 걱정을 하는 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중에 또 이 식사 조절과 함께 같이 해야 될 게 바로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소아 비만인 아이들에게 어떤 운동이 적당할까요? 네, 아이들은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그룹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비만이니까 지방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넘기 같은 운동은 고도 비만 아이들의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아이들의 그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네. 강도에서 보통 강도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 다이어트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운동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 살 빼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음식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과연 키는 키우면서 아이의 살은 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 있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아이들 성장은 높고 칼로리는 낮춘 두부 스테이크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두부는 면 보자기에 싸서 으깨주고 채소는 작게 다져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두부에 채소가 잘 섞이도록 달걀, 빵가루를 넣고 비벼주세요. 동그랗게 빚은 반죽은 뒤집개로 누르면서 구워줍니다. 냄비에 굴소스와 돈가스 소스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든 뒤 잘 구워진 두부 위에 올려주면 두부 스테이크 완성! 선생님 오늘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콩으로 만든 콩으로 음식 만든. 중에 예. 제일 으뜸인 예. 두부. 두부. 네, 근데 또 예. 애들이 좋아하는 이제 네. 스테이크, 이제 스테이크. 고기 종류를 좋아하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네. 밥도 조금 풍미밥이라 예. 예. 잡곡밥이라 아이들이 네. 배도 좀 같이 포만감도 주시면 예, 예. 그렇죠. 동그랑땡이구만. 예, 동그랑땡이긴 네. 하지만 이제 안에 이제 표고라든지 네. 샐러리라든지 양파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마 소스가 이제 돈가스 소스로 이제 네.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애들이 또 속고 먹죠. 돈가스 돈가스 소스. 소스에다가 이제 예. 꿀도 좀 넣고요. 네.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첩도 넣고 다시마를 우려서 네. 예, 그 물 대신 이제 육수로 사용해서 보글보글 끓여서 네. 예, 위에 끼얹었기 때문에 예, 예. 고기 같은 예. 식감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살찌는 식품보다는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또 포만감도 아주 네. 있어서 좋아요. 제가 일단 맛을 봤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맛은 거의 동그랑땡에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정말 속고 네. 스테이크라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스테이크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전식품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영양소 5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콩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작은 콩입니다만은 이 콩의 전체 크기의 40%가 단백질입니다. 네. 그 사실상 얘는 밭에서 나지만 거의 속은 고기인 셈인 거거든요. 네. 콩을 이걸 짜서 뭐 기름이 나올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꼭 짜게 되면 네, 맞습니다. 콩기름이 나오지 네, 맞아요.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지는 비타민, 무기질도 굉장히 많은 참 좋은 식재료가 콩인 거죠. 엄마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 비만 걱정 좀 덜 하시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 반찬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성인분들 중에서 이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 스테이크 드시는 분들, 또 고기의 식감을 느끼기 위해 콩고기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두부는 식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두부 스테이크랑 콩고기 굉장히 맛있잖아요. 저렇게 먹으면 동그랑땡이랑 맛이 똑같아서 네. 자꾸 막걸리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은 뭐 어른이 아니니까 그 네네.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닥터의 밥상도 소개를 해드리고 앞서 식단도 이렇게 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운동도 권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예전을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밥 먹으면 그냥 나가서 뛰어놀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놀이터 가면 아주 어린 갓난 아이들만 있다고 하죠. 네. 이런 전체적인 그 패턴 자체가 네. 부모님들이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예, 그래서 뭐 우리 한 부모님들만 어떻게 바꿔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네.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국가적으로 혹은 좀 나라가 나서서 뭔가를 좀 캠페인을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세계 비만도 1위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멕시코인데요. 네. 이 멕시코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 등의 비만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비만세. 네, 헝가리에서는 네. 소금이나 설탕,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햄버거법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법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서 일부 탄산 음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국가적 차원에서 소화 비만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나라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예로서 미국 같은 경우 어린이의 신체 건강을 성인까지 이어가자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네. 헝가리, 덴마크, 루마니아에서는 청량음료, 과자류에 대해서 비만세를 도입한 상태이고 예. 호주 같은 경우는 비만 아동들이 방과 후에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이 했는데요. 정부가 개입을 하고 나니까 1992년에 청소년의 비만율이 14%였는데 2002년에는 9.8%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4%가 줄어든 거예요. 요즘 보면 그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에는 그 청량음료 자판기가 사라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싹 없앴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TV 닥터에서 다루는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르게 이 소화 비만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 예방 수칙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만 예방은 일단 키와 성장 곡선에 따른 아이의 적정 체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운동을 시킬 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의 즐거움을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 같은 경우 패스트푸드, 고열량 음식을 그리고 외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강한 식단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공부한다고 잠 안 재우고 막 그러시는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조금 덜 시키시고요. 아이들 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면 시간 조금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애들 TV도 많이 보고 앉아서 인터넷, 스마트폰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이 비만 발생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줄여주시고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 찐 살이 키로 간다는 말 이제 진짜 완벽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찐 살 성인병이 된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오늘 방송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부모님 또 그리고 전체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통통한 아이 보면서 아우 참 통통하다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너 좀 뚱뚱하다 이렇게 장난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게 그 아이의 부모에게 그 아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좀 통통하다 싶으신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왜 살이 찌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단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아 비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